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와인 전문가 이석인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시나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 경험이 단 몇백 년 전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데 이전에는 집이 아닌 공공의 공간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식사와 공간을 즐긴다는 개념이 무척 생소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음식을 직접 보기도 전에 메뉴판에 글씨만 보고 주문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도 굉장히 당황했었죠. 레스토랑은 혼돈과 변화의 시기였던 18세기 파리에서 탄생하게 되면서 미식 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곳에는 언제나 특별한 존재인 와인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18세기 파리로 돌아가 레스토랑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는지, 또 와인은 어떻게 미식 문화의 중심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15세기 르네상스와 대항해 시대, 프랑스의 계몽주의와 근대 과학의 발전은 결국 격동의 피날레를 향해 달려갑니다. 중세적 사회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가 탄생하는 시민혁명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특히 프랑스에서는 혁명으로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죠. 프랑스 혁명 이후 중세 봉건사회와 장원제도가 붕괴되면서 왕족과 귀족, 성직자들로 구성된 상층 계층은 몰락하거나 망명해야 했고 그들에게 종속되었던 신분의 사람들 또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왕실과 귀족을 위해 최고의 요리를 준비하던 궁중 요리사들도 있었는데요. 오랜 세월 최고급 재료와 최고의 요리 기술로 왕족과 귀족들의 식탁을 책임지던 그들도 혁명으로 일자리를 잃고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던 거죠. 혁명 이후 프랑스에는 부르주아 계층, 즉 상공업과 금융,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중산층이 새롭게 부상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부를 축적한 데 그치지 않고 정치와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되며 새로운 사회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죠. 부르주아 계층은 이전의 귀족층처럼 미식과 사교 문화를 즐기고자 했고 이에 따라 궁중 요리사들이 부르주아 고객을 대상으로 도시에 나와 요리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레스토랑의 개념이 생겨난 건데요. 이 새로운 레스토랑들은 왕족과 귀족만이 누리던 고급 요리를 부르주아와 대중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켰고 그 속에서 와인은 자연스럽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근대 이전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이었는데요. 공공의 공간에서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손님들이 돈을 내고 식사를 하는 방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생소했죠. 앞서 봤듯이 요리사라는 직업은 주로 왕족과 귀족을 위한 궁중요리사에 국한되었고 이들이 제공하는 고급 요리는 왕궁과 귀족들의 거처 안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중세 유럽에는 술을 제공하는 타번과 같은 공간도 있었죠. 그러나 타번에서는 술과 간단한 스낵만 제공되었으며 제대로 된 음식을 요리해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여관에서도 투숙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긴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숙박과 연계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졌죠. 레스토랑의 개념과 가장 가까웠던 것은 당시 연회나 대형 행사에 필요한 음식을 대량으로 준비해 제공하는 케이터러, 즉 프랑스어로 트레테르라고 불리던 이들이었습니다. 트레테르들은 지금의 케이터링처럼 연회나 결혼식과 같은 이벤트에 음식을 준비해 제공했지만 이는 철저히 길드 제도의 규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길드에 등록된 정식 트레테르가 아니면 음식 판매를 할 수 없었고 길드는 이러한 독점적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했죠. 혁명으로 일자리를 잃은 궁중 요리사들이 도시로 이동해 부르주아와 대중에게 고급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을 열기 시작하자 트레테르 길드뿐만 아니라 여러 음식 및 식재료 길드들이 큰 위협을 느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 길드는 자신들의 독점권과 수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여 새로운 레스토랑과 레스토라테르, 즉 레스토랑 경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강력히 맞섰죠. 레스토랑 측도 이에 맞서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양측 간의 법적 다툼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1791년 프랑스 정부가 길드의 특권을 폐지하고 레스토랑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면서 레스토랑 문화는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사들은 자유롭게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되었고 레스토랑의 숫자와 규모는 급격히 증가했죠.
하지만 당시 고객의 입장에서도 레스토랑이라는 공간은 생소하고 어색한 개념이었는데요. 프랑스 작가 루이 세바스티엥 메르시에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음식의 실물을 보여주지도 않고 메뉴와 가격만 제시하는 방식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며 불편함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재료를 직접 보고 구입하던 전통적인 방식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음식을 주문한다는 것이 신뢰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그로 인해 때로는 화를 내며 불만을 표하는 일도 많았다고 하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와인은 근대식 레스토랑 메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이어진 전통과도 맞닿아 있었는데요. 당시 유럽에서는 와인을 단순한 술이 아닌 식사의 일부로 여겼고, 이러한 인식은 근대에 들어서 와인이 오뜨 퀴진, 즉 고급 미식 문화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에도 서양식 레스토랑에서는 셰프와 더불어 와인 선택을 책임지는 전문가, 즉 소믈리에가 늘 상주해 있죠. 레스토랑의 고객들은 음식 메뉴와 더불어 와인 리스트를 제공받고요. 이러한 레스토랑의 구조와 문화 또한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중세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과 정체성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었지만, 근대에 들어서 부유한 부르주아층은 취향을 통해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과 취향이 중요해지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향유하며 무엇을 잘하는지가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요소가 된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근대인들은 미식 문화와 와인을 통해 개인의 취향과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했고, 고급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와인 상식, 와인 비평, 음식과 와인의 페어링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서적들이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1816년에 앙드레 줄리앙은 알려진 모든 와이너리들의 지형학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이 책에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이게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 심지어는 중앙아시아까지의 방대한 와이너리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책뿐만 아니라 소믈리에를 위한 직업적 매뉴얼, 보르도 와인만을 다룬 전문 서적, 또 와인 생산자를 위한 기술 서적 등 다양한 와인 관련 서적이 출판되며 와인은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의 황금기를 맞이할 것처럼 보였죠. 그렇다면 과연 와인은 근대에 펼쳐진 품질과 문화의 혁명 속에서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장애물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뭔가 극적인 반전이 있기 때문이겠죠? 다음 시간에는 근현대로 넘어가면서 와인이 직면했던 도전과 또 그 속에서 이루어진 발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남아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